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동남아의 대표 휴양지 태국 파타야에서 한 고급 리조트가 갑자기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막 모여들더니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주차장에서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시신이 나온 장소는 한 SUV 차량의 뒷좌석이었습니다. 젊은 남성 한 명이 너무도 처참한 상태로 사망해 있었죠.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요, 결정적인 사인은 뇌부종이었어요.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뇌가 부어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머리에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몸 곳곳에서 외상과 함께 또 처절한 방어흔이 나타나요. 그 외에 가슴 중앙뼈와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졌고요. 심지어 뼈가 폐를 찔러서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아주 심각한 폭행을 당한 후에 사망한 거죠. 문제는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태국인이 아니에요. 뜻밖에도 신원을 확인해보니 그는 한국인 남성 24살의 임동준 씨였습니다. 그는 2달 전에 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사실 출국부터 수상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임 씨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 IT 회사에서 성실히 업무를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돌연 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거예요. 게다가 그 SNS에다가 전화기 부서졌음, 이렇게 되게 짧고 어딘가 수상한 문구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죠. 근데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도대체 이 평범한 임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파타야 차량에서 발견된 걸까요? 이 사건의 실마리는요, 의외로 금세 파악됩니다. 바로 임 씨의 사망을 알린 그 최초 신고자들, 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해야 하는데 그들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김영진과 윤명균 2사람이었죠. 이들은 당시 태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임 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특이한 게 김 씨와 윤 씨가 각각 따로 신고 전화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내용도 판이하게 달랐어요. 먼저 공통적인 내용은 사건 당일 원래 방콕에 같이 있던 김영진, 윤명균, 그리고 피해자 임동준까지 이 셋이서 같은 렌트카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 파타야로 왔다라는 점이었죠.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김영진이 말하길 윤명균이 마약에 취해서 임동준 살해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윤명균은 김영진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살해했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신고자 둘이서 서로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둘 중에 범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둘 다 체포해서 취조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 중 김 씨는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후였습니다. 오직 윤 씨만 체포가 됐는데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요. 여기서 잠깐 이 2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자면 과거가 아주 화려합니다. 김영진은 전과 14범, 윤명균은 전과 15범이에요. 둘 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죠. 아니, 근데 IT 회사 직원이던 임 씨가 어쩌다 이런 범죄자들과 어울린 걸까요? 그 답은 IT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 임 씨는요, 이 2사람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던 거예요. 시간은 사건으로부터 8개월 전인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영진은 이미 방콕에서 여러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 도박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죠. 물론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게 배당률을 조작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문적인 IT 기술자를 필요로 찾게 되고요.
그는 한국의 알바 사이트에다가 모집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IT 기술자 모집, 이런 제목과 함께 솔깃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또 해외 연수까지 시켜준다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이 위험한 미끼에 임 씨가 걸려든 거죠. 그 당시 임 씨의 한 달 월급이 약 15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진 않죠. 게다가 매일매일 야근까지 하면서 끼니는 고작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었고요. 그런 그에게 김영진 일당이 제시한 선수금은 800만 원입니다. 아니 갑자기 월급의 거의 4배가 되는 돈을 먼저 지불해 주겠다? 임 씨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2015년 9월 7일 임 씨는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행이 있었어요. 동종업계 프로그래머 A씨였는데요. 이 사람도 취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임 씨와 같이 태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방콕 공항에 내린 두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펼쳐진 건 꽃길이 아닌 지옥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여권을 빼앗깁니다. 이후 방콕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해요. 거기에 가보니까 총 3개의 방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김영진이 썼고 나머지 둘은 도박 사이트의 또 다른 운영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서 온 프로그래머들을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강요합니다. 상당히 가혹한 시간들이었어요. 만약에 개발 속도가 늦어지거나 또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회사는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하는데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A씨는요, 한쪽 고막이 찢어졌습니다. 자, 그제서야 이 두 사람이 이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느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공항에 가도 다시 붙들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시는 나날이 삼엄해졌고요. 그날 이후 말 그대로 정말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던 10월 12일입니다. 여기에 온 지 거의 한 달 만이었는데 A씨가 홀로 탈출을 감행해요. 일단 택시를 잡아타고 코리아 엠베시 허리 한국 영사관이요. 그러니까 그냥 냅다 한국 영사관으로 향한 겁니다. 그가 도착했을 당시에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을 정도로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죠. 천만다행으로 그는 무사히 영사관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후 국내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 A씨가 자기 외에도 같은 처지 한 사람이 지금 더 감금되어 있다라고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영사관도 태국 경찰에다가 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었죠. 안타깝게도요, 탈출에 성공한 A씨가 정확한 숙소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동시에 태국 경찰 입장으로서는 자국민도 아닌데 굳이 제대로 된 단서도 없이 외국인 한 명을 찾아 나설 의지가 약했고요. 결국 수사는 아무런 진척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말아요. 한편 김영진 일당은 A씨가 탈출한 이후 위기감을 느낍니다. 숙소의 위치가 당연히 노출되었을 거잖아요. 바로 이동해요. 이때 옮겨간 장소가 또 다른 용의자 윤명균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추 경찰은 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임 씨가 숨지기 5일 전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상태더라고요. 또 눈은 무슨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검게 물들어 있고요.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이었겠죠. 즉 이건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행에 시달려 왔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 CCTV에서는 주요 용의자 김영진뿐만 아니라 그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도 찍혀 있습니다. 그는 늘 그냥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 임 씨의 안면을 그냥 주먹으로 강타해요.
근데 거기 있던 모두가 뭐 이런 장면에 익숙한 듯 동요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전 이게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임 씨는 얼마나 무섭고 또 집 한국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아니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데려온 임 씨를 왜 이토록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전 그게 궁금해졌는데 그 폭행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전해지는 바로는 김영진의 의심 때문이래요. 그는 피해자 임 씨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자기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를 빼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지더니 망상이 됐고요. 이걸 구실 삼아서 그냥 화풀이용으로 심심하면 그냥 폭행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더 잔혹한 사실이 있는데요. 김영진과 공범 윤명규는요. 피해자한테 일종의 마취제를 투여해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 후에 폭행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11월 19일 밤부터 다음 날인 20일 새벽 6시까지 범인들은 이 임 씨를 SUV 뒷좌석에 태우고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했어요. 당시 임 씨는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서 거의 정신을 잃었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당은요, 그 가는 길에 몇 번씩 차를 세우더니 임 씨를 끌어내서 야구방망이, 목검을 가지고 가슴, 복부, 이곳저곳을 수십 회 이상 폭행했죠. 그 과정에서 끝내 임 씨의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일당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곤 하지만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냥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파타야의 한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시신 그대로 망치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이후 범인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호텔 객실로 들어가서 마약 파티를 합니다. 와, 인간이 아니에요. 자, 이런 전말을 알게 된 경찰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한 김영진과 윤명균이 결국엔 공범이다라는 걸 판단했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윤명균은 지금 체포가 돼서 태국에 수감이 되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저 베트남으로 도피한 김영진이에요. 얘를 어떻게 찾냐고요. 이때부터 한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됩니다. 현지 베트남 경찰과 공조 수사를 하면서 정말 실낱 같은 희망으로 김영진 행방을 계속 추적했죠.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호치민시티에서 김영진 찾았습니다. 마침내 2018년 3월 13일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찰이 첩보를 입수했는데요. 김영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체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인 4월 5일쯤 김영진은 인천공항을 통해 경찰에 포위된 채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포착된 모습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아주 충분했어요. 막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피해자 왜 죽였습니까? 막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갑자기 욕설을 남발하면서 막 발끈한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범죄자 아니에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또 다른 기자가 유가족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하고 코웃음 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 뭐가 이리 당당할까요? 김영진, 그는 1985년생인데요. 지난 2년간 확실히 좀 다른 일반적인 도주자들과는 유별난 행보를 보였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자, 일단 베트남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호치민 한복판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대범하게 한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와, 당시 그를 알고 지내던 교민들은요, 김 사장, 돈도 잘 쓰고 팁도 잘 주는 젊은 사업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얼마 후에 이 한식당 처분하고 아예 인근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벌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떳떳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화가 더 있는데요.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그가 아주 대범하게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좀 조사할 게 있으니 좀 나와달라라고 요청을 받으니까 제가요 재판을 좀 앞두고 있어서 준비할 게 많네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아주 뻔뻔하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근데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성격? 아니었습니다. 사실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어딘가 크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 그를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 따르면 그 배후가 범죄 조직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김영진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어요. 참고로 국제 마피아파는 경기도 성남을 기반으로 한 조폭단체입니다. 1970년대부터 활동을 했다는데 마피아라는 이름은 그냥 이태리에서 따왔을 뿐이고요. 실제 마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요. 국제 마피아파가 주로 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불법 스포츠 도박입니다. 과거에 김영진이 여기서 행동대장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조직을 위해서 몸을 불사른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3년 10월쯤에 한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 사업이 거의 와해될 위기에 처하죠. 그러자 이때 조직이 김영진을 앞세워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된 겁니다. 김영진은 거기서 마구잡이로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였고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감금, 강제 노동을 시킨 거고요. 불법 사이트 만들라고요. 자, 정리해보면 오늘 사건의 피해자 임동준 씨가 살해된 후 범인 김영진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게 국제 마피아파가 아닐까라는 부분인데 물론 수사기관의 의심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김영진의 과감한 행보가 좀 알려진 게 있는데요. 도피하는 와중에도 한국에 있는 조력자한테 지시를 내렸대요. 그게 뭐였냐면 사망한 임동준 씨 집에 침입하라고요. 왜 침입을 하냐, 뭘 노렸냐 보니까 임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임 씨 컴퓨터는 도난당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김영진이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죠. 자, 그럼 그가 이제 검거가 돼서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젠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임동준 씨를 폭행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하게 한 주범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7년 그리고 10년간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돼요. 여기에 더해서 감금, 강요, 불법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가 쭉쭉 붙으면서 징역 4년 6개월이 추가되었죠. 2023년 11월에 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1년 6개월형이 확정됩니다. 한편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윤명규는요. 그는 한국으로 오지 않았고요. 태국 현지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미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태국으로 향한 임동준 씨. 출국 당시에 그의 통장 잔고에는 18만 3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던 그는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또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기회를 찾고 있던 청년이었죠.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그것도 머나먼 태국으로 끌고 가서 한국인 동포를 등쳐먹은 악질 범죄자들. 여러분,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건이 2015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났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는 오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한 중국 배우가 영화 출연을 제의받았고 태국에 가서 납치된 후 국경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한 사건.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와, 악의 뿌리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게 더 소름 돋는 현실이었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꼭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태국 외에도 미얀마, 캄보디아
여러 동남아 국가는 워낙 불법적인 일들이 종종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되게 보수 높은 일자리 준대 라고 해도 그냥 솔깃하지 말고 꼭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6월 10일 밤 10시 30분 전북 순창경찰서에 10대 소년 4명이 등장합니다. 단독으로 온 건 아니었고 모두 부모를 대동하고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뗐죠. 저희가 게임을 좀 하다가요. 친구가 벌칙을 받았는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놀란 경찰은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자취방의 주소를 확보해요. 근데 거긴 이 경찰서가 있는 순창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래요. 아니 그럼 얘네들은 왜 지금 50km나 떨어진 여기 순창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걸까요? 자, 우선 그 피해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해당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에 서둘러 연락을 취했어요. 그쪽에서 경찰을 보냈고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원룸을 방문합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된 실내가 보였어요. 좁은 원룸인데 온갖 이불, 옷까지 먹다만 과자, 음료수 막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피해자 19살 A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예요. 근데 한눈에도 이 시신의 상태가 너무 참혹했죠. 얼굴과 온 몸에 시퍼런 피멍이 있는 건 당연했고 젖꼭지가 전부 뭉개져 있고 복부는요 피멍이 너무 심해서 배꼽의 위치를 찾기 힘듭니다. 또 왼쪽 귀는 피가 가득 차서 혈관이 부어 있어요. 거기에 더해 뼈와 장기도 온전치 못하죠. 늑골을 비롯해서 갈비뼈 3대 부러졌고 전신 근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간과 항문까지 파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추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 심각한 근육 손상, 그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게임 벌칙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그냥 막말로 애를 죽일 때까지 패고 괴롭힌 거잖아요. 경찰에 자수한 4명의 가해 청년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설명하는 게임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이 게임의 이름은 일명 패드립 놀이. 가해자 넷이 피해자한테 야, 너 우리 4명 중에 1명 지목해봐 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지목한 사람의 부모 욕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빨리 해. 이거 게임이잖아. 우리 부모 욕하라고. 그래서 이걸 못 이기던 피해자 A군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하자마자 반응이 싸늘해졌죠. 뭐야? 이 새끼 진짜 욕했네? 너 패드립하냐? 기분이 나쁘다면서 무리가 다 몰려들어서 A군을 폭행합니다. 이거 집단 폭행이잖아요. 정상적인 친구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게임은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어졌고 A군이 결국 정신을 잃었다는 게 가해자들의 주장이에요. 너 이런 애들 정말 너무 싫어.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들의 그 비정상적인 관계 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사건 1년 전이었어요. 때는 2018년인데 고3이던 A군이 경남에 살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광주로 이사를 옵니다. 취업을 위해서요. A군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홀로 3남매를 키웠고 A군은 그 중에 막내였어요. 형과 누나 모두 성인이 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A군 역시 가족의 짐을 덜기 위해 일찍 직장을 갖길 원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바로 광주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였습니다. 홀로 광주로 왔고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또래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게 2000년생의 옹군, 최군, 그리고 2001년생의 허군과 지군이었죠. 얘네들이 바로 A군을 폭행한 가해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해당 직업학교에서도 소위 문제아로 불리는 무리였습니다. 한 명은 이미 소년원을 다녀온 전과도 있었고요.
전에도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을 수차례 폭력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은 처음엔 무리와 곧잘 지냈죠. 워낙 이 A군 성격이 남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해요. 사실 이 관계가 동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본색이 드러난 건 2019년 3월. 무리들이 자기네가 내는 월세가 너무 아깝다면서 A군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절 못하는 성격의 A군은 이걸 받아들였고요. 이때부터 피해자를 향한 이 무리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는데, 우선 A군이 좀 또래보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런 A군을 마치 자기들의 하수인처럼 부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담배 좀 사와. 야야야, 나 그 먹고 싶은 과자랑 음료수 그것 좀 사다 줘. 잔심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A군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습기가 하면서 막 다짜고짜 때리고,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청소기 들고 때리고, 목발 같은 대우구로 때리고. 집단 폭행이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또 같이 지나다 보니 A군이 특히나 물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물고문이 자행되었죠. 욕실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고 A군의 머리를 막 담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면서 가해자들은 비웃고 놀리고, 그런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의 공포 속에 A군은 점점 주눅이 들어가요. 무력감이 드는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도 또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가 뭐였냐? 금품갈취가 목적이에요. 돈 뺏으려고요. 당시 A군은 직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백화점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달 7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당은 야, 너 오늘 월급날이지? 하면서 협박, 폭행을 통해 이 돈을 빼앗았고, 그걸 지네들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어요. 그게 이어지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A군의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죠. 형과 누나한테 용돈을 받아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타지에 살던 A군의 누나가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친구한테 40만 원을 빌렸는데 제때 갚지 못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나는 그 당시만 해도 동생이 버는 거에 비해 생활비가 모자라겠구나 생각을 해서 선뜻 그 40만 원을 메꿔줍니다. 근데 몇 주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나, 친구랑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내 실수로 친구 핸드폰을 하수구에 빠뜨렸어. 이걸 보상해줘야 된다면서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동생의 부탁. 누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큰오빠한테 전화해서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큰형 역시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형이 야, 그거 너 진짜 맞아? 하면서 그 A군의 친구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가해자들 중 한 명이었죠. 근데 통화 내용이 어땠는 줄 아세요? 다짜고짜 전화를 받아서 형한테 욕설을 퍼부어요. 아니 때문에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가족이면 대신 보상해줘야죠 하고 막 무섭게 따져댑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진짜 친구 맞아요? 가족들은 당연히 의심했고 아무도 결국엔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연락을 받은 건 가족만이 아니라 A군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처음 요청한 액수는 한 80만 원 정도? 근데 친구들이 한 명씩 거절을 하니까 그 단위가 점점 낮아지기도 해요. 나중에는 야, 그냥 나 10만 원이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냐? 하고 애원을 했고요. 이 모두 가해자들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던 6월 5일 누나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한테 100만 원까지 못 주더라도 2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 이런 진짜 간절한 호소였죠. 누나는 너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너 월급 받는 건 어떻게 쓰니?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걱정되니까요.
근데 A군은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누나는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돈 타면 안 돼 하면서 동생의 부탁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게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였죠. 그로부터 3일 후인 6월 8일 4명의 가해자들은 자취방에서 다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다 대뜸 패드립 놀이를 시작했고요. 당연하게도 타겟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A군이었어요. 욕을 하라고 시켜서 했더니 네가 감히 우리 부모 욕을 해? 하면서 무차별 폭행. 주먹, 발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목발, 우산 이런 게 다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새벽 1시 30분 버티다 못한 A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때 일당은 그에게 이불 한 장을 슉 덮어놓고는 곧바로 집을 나섰죠. 30분 후 이들이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A군이 어떤지 상황을 살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원룸에 반지를 두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이거 중요한 반지인데. 또 나갔죠. 그러다가 새벽 4시 15분 다시 원룸에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A군을 도와주기, 구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차디찬 방바닥에 쓰러진 A군을 보고도 가해자들은 그대로 방치했고 대신에 그의 휴대폰을 챙겼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신고할까 봐요. 이후 무리는 빌린 렌터카를 타고 전북 순창으로 향했습니다. 거긴 가해자 중 옹군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만나 여태까지의 자초지정을 털어놓았는데 부모가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자수해야 된다 설득이 이어졌고 결국 6월 10일 밤 순창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A군은 싸늘한 원룸에서 이틀을 방치된 채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그래요. 이 가해자들이 자수를 한 건 맞아요. 그럼 그게 어떤 대단한 죄책감 때문에 그랬냐? 아닙니다. 가해자들이 주장하길 부모 욕을 하길래 기분이 나빠서 좀 때린 게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초반만 하더라도 이들의 혐의는 단순히 폭행치사였죠. 쉽게 풀어 말하자면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죄인데 이게 살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치사 쪽을 받으면 당연히 형량이 더 낮죠. 그러다 얼마 후에 수사를 해본 경찰이 아니 피해자 시신 이거 왜 이래? 이거 너무 참혹하잖아.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부검의 역시 A군이 그날의 폭행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몸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소견을 내놨고요. 평소에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의심됐어요. 그럼 이거 지금 하루 이틀 한 폭행이 아니란 거잖아요. 경찰은 즉각 가해자들 휴대폰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피해자를 물고문하는 모습, 폭행당한 피해자를 나체로 촬영한 모습, 심지어 그 옆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조롱하는 랩을 하는 인간 이하의 장면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무슨 랩을 뭘 짓거렸는지 좀 가사를 보면 눈을 못 뜨고 죽어가고 있고 너는 살 고깃 덩어리일 뿐이야.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이게 인간인가요?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결국 가해자들은 폭행치사가 아닌 더 중대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이제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2019년 12월 20일 1심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옹군에게 징역 20년, 최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당시 만 나이로 법적 미성년자에 해당했던 지군과 허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항소했어요. 2020년 6월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들의 형량을 줄여줍니다. 옹군은 징역 18년, 최군은 징역 9년, 허군과 지군은 각각 성년이 되면서 징역 11년과 10년이 선고됐어요. 이렇게 형량이 좀 줄어든 이유는 1심과 달리 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고의성이 없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당시 재판문의 판결문을 보면 폭력 행사에 가담을 하긴 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이 결과 발생의 위험을 무시한 채 살해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네, 말도 참 어렵네요. 여기에 더해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또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선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그렇게 받은 형량대로 이 가해자들이 언제 출소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옹구는 2037년, 최구는 2028년, 허구는 2031년, 그리고 지구는 2030년에 만기 출소합니다. 재판 내내 이 가해자 4명의 모습은 참 뻔뻔했습니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을 만큼 때려놓고 죽을 줄은 몰랐다는 이 변명, 저는 너무 치가 떨리는데요. 참고로 이들이 재판 후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찍힌 그 사진들도 논란입니다. 눈에 띄는 건 명품 브랜드의 모자, 그 외에도 수십만 원에 달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있죠. 이것들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연 이들이 무슨 돈으로 이걸 구매했는지 저는 그게 더 열받습니다. 사람 구걸시키고 끝내 때려 숨지게 한 그 A군의 재산은 아니었을까요? 한편 유가족 A군의 누나는 가장 후회되는 기억으로 동생의 돈 부탁을 거절한 날을 꼽습니다. 그때 만약 자신이 돈을 보내줬더라면 조금이라도 동생이 좀 덜 맞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참회하고 후회할 사람은 유가족이 아닌 가해자여야 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에 비하면 그들의 형량은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그 시간 속에서라도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비열함을 뼈저리게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